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구글 입사 문제 2탄. 틀릴 수 있습니다. 활발한 댓글 그리고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구글의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긴장하고 답도 잘 못하고 당황하고 했다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해적선의 선장이에요. 금을 갖고 있거든요. 선장이 이렇게 나누자 라고 얘기했는데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죽입니다. 선원들이 해적이잖아요. 약간 감정이 상하면 선장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 저라면 그냥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대기업 입사 문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전에 구글 입사 문제 1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아주 활발한 댓글을 통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구글 입사 문제 2탄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삼성의 입사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구글 입사 문제를 다뤘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과학자, 물리학자인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접근의 방식을 여러분이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틀렸더라도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시는 것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재밌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활발한 댓글 그리고 토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탈락한 면접자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구글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를 구글의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막 긴장하고 답도 잘 못하고 당황하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당신이 해적선의 선장이에요. 근데 당신이 금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금을 이 해적선에 탑승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나누는 분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선장이 이렇게 나누자라고 얘기했는데 해적들이 투표를 해서 만약에 절반 미만만이 제시한 금 분배 방식에 동의한다면, 즉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원들이 안타깝지만 당신을 죽입니다. 그러면 금도 못 갖고 가고 그리고 생명도 잃는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위기가 닥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금을 분배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행동경제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런 방식의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듣고 떠올린 것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데요. 최후 통첩 게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 그리고 만약에 $100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둘 다 알고 있어요. $100를 나누는 상황이라는. 그때 A가 B에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럼 B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제안을 아니면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0를 여러분이 A고 B에게 이 중에 얼마를 줄게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 중에 아주 조금만 줘도 돼요. $1 혹은 $1도 필요 없고요. 1센트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선 1센트를 받으면 땡큐고, 그죠? 이걸 거절하면 자기는 빈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센트를 제안을 한다라는 게 논리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1센트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그러면 1센트를 안 받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A도 $100 중에 어떤 돈도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 게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를 제안하실까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100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너에게 $10 줄게 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10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보다 내가 이걸 거절함으로써 A도 $90의 돈을 못 갖고 가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응징인 거죠. 현실의 사람들은 이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도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게임을 경제학과 학생에게 하면은 $1만 제한하는 A도 많고 B도 $1만 준다고 하더라도 $1 받고 그냥 수락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이걸 과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인류 집단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보통 절반을 제한하고요. 심지어는 절반 이상을 제한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구글의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럼 선장은 선원들에게 얼마를 제한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선장이 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금을 갖고 가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금 분배 방식은 자기와 선원 모두를 포함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장과 선원 모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분의 1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100분의 1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 모두도 100분의 1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그 선장은 금을 조금밖에 못 갖지만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100분의 2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2라도 사실 선장이 자기 몫으로 100분의 2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그 선원들의 입장에선 선장이 100분의 1을 갖고 가는 경우는 자기 각자가 100분의 1을 갖고 가는데 선장이 100만큼의 금 중에 2를 갖고 가면 남는 게 98이고요. 그거를 99명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을 처음 1이라는 금을 받을 때 비하면 줄어드는 양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00분의 1을 제한해도 선원들이 수락할 가능성이 크죠. 조금씩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저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전한 답은 선원과 선장을 포함해서 모두 N명이다 라고 하면 그냥 공평하게 나누겠다라는 게 안전한 방법이고요. 선원들이 해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감정이 상하면 선장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선장을 죽이면 선장 몫의 금도 선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 저라면 그냥 N분의 1로 제한해서 100% 거의 확률로 선장이 살아가는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스위치가 4개가 있습니다. 스위치의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이 4개의 스위치가 각각 4개의 전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전구를 A, B, C, D 라고 할게요.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스위치는 방 밖에 있고요. 전구 4개는 닫혀져 있는 방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을 묻냐 하면 방 안에 들어가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가서 각각의 스위치 4개가 방 안에 있는 전구 4개와 몇 번 스위치가 어느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라 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구가 LED면 곤란합니다. 이 전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전원을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면 백열 전구가 뜨거워지는, 즉 LED 말고 백열 전구를 가정해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편의상 그냥 1번은 A, 2번 스위치는 B 전구, 3번은 C, 4번은 D라고 상상하고 여러분께 답을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방 밖에서 스위치 2개를 아무거나 올립니다. 예를 들어 3번과 4번 스위치를 켰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방 안에 들어온 전구는 3번에 연결되어 있는 C, 4번에 연결되어 있는 D 전구 2개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2개의 전구를 킨 다음에 그 다음 요령이 뭐냐 하면 3번, 4번 스위치 중에 하나를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번을 끈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1번 스위치를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켜있는 스위치는 뭔가요? 처음에 3, 4번 켰다가 3번을 껐잖아요. 켜있는 스위치는 1번과 4번이고 따라서 방 안에는 A와 D 전구 2개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2개의 전구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게 되냐면 1번을 켰었잖아요. 그래서 A 전구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요. 3번을 껐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4번 전구가 켜 있는 걸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대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 전구는 불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4번이 뜨겁습니다. 한편 1번은 킨지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불은 들어와 있는데 별로 안 뜨겁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대봐서 따뜻한
온도가 높은 전구가 D겠죠. 그러면 4번 스위치가 D에 연결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1번 스위치를 켜서 A라는 전구가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불은 들어와 있는데 미지근하죠. 그 전구는 바로 1번 스위치가 A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은 A에 4번은 D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불이 꺼져 있는 두 개의 스위치에 또 손가락을 대보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방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먼저 3번과 4번을 킨 다음에 3번을 껐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개의 전구 중에 불이 꺼져 있는 전구는 C와 B가 되겠죠. 2번 스위치는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전구 B는 꺼져 있어요, 계속. 그리고 3번은 켰다가 껐잖아요. 따라서 C와 B를 비교하면 손가락을 대보면 B는 한 번도 불 켜진 적이 없으니까 차갑고 C는 불을 켰다가 끈 거잖아요. 미지근하겠죠. 이 방법을 택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스위치가 A, B, C, D 4개의 전구에 각각 하나씩 대응된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처음에 아무거나 2개를 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내리고 다른 스위치를 올려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뜨거운 거는 처음 킨 거고요. 불이 들어온 것 중에 불이 들어왔는데 별로 안 뜨거운 건 2번째 스위치를 올린 거겠죠. 그렇게 해서 불이 켜인 전구 2개가 몇 번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지 찾고 들어가 봤더니 꺼진 것도 2개거든요. 꺼진 것 중에 미지근한 거는 처음에 켰던 스위치, 켰다가 끈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손을 댔더니 꺼져 있는 전구 중에 손을 댔더니 차가운 게 있다. 그럼 그거는 한 번도 스위치를 올린 적이 없는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방법을 택하면은 방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각각의 스위치가 어떻게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맨홀 뚜껑이 왜 둥근 모습일까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의 특성이 원은 몇 도를 회전해도 항상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죠. 그래서 맨홀 뚜껑이 원 모양이라면 그냥 뚜껑을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정할 필요 없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내려놔도 이 맨홀 뚜껑이 딱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홀 뚜껑이 둥근 모습이잖아요. 이 둥근 모습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더라도 옆에서 보면 항상 그 길이가 원의 지름이 돼서 일정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맨홀 뚜껑이 원 모양이라면 회전시킨다고 해서 뚜껑이 아래로 떨어질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맨홀 뚜껑이 둥근 2가지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맨홀 뚜껑 위에 자동차도 막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각이 있는 뭐 사각형, 오각형 같은, 삼각형 같은 그런 모습의 맨홀 뚜껑이라면 두 변이 만나는 곳에 응력 집중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원이라면 모서리가 없잖아요. 모서리도 없고 꼭지점도 없어서 이 큰 압력을 버티기에도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맨홀 뚜껑을 설치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트럭에서 내린 다음에 맨홀 뚜껑을 맨홀이 있는 데까지 움직이고 갈 거 아니에요. 원이면은 당연히 굴려서 가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원 모양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그건 사실 원만 그렇고요. 삼각형이다 혹은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게 풍덩, 홀로 떨어지게 돼요. 그것도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각형의 모양을 여러분이 제가 종이를 접어 볼게요. 종이를 이렇게 접었어요. 맨홀 뚜껑이 사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이 밑에 그 도로에 있는 구멍은 이것보단 작은 모양으로는 되어 있겠죠. 작은 모양의 그 구멍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회전시켜요. 회전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고기에 폴짝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이 아닌 다른 다각형의 모습으로 맨홀 뚜껑을 만든다면 잘못 내려놓으면 맨홀 뚜껑이 구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이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맨홀 뚜껑은 아마도 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입사 문제입니다. 건물이 100층이에요. 그 다음엔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몇 층에서 떨어지면 안 깨지고 그 층보다 바로 위층에서 떨어뜨리면은 달걀이 깨지는 그 층이 도대체 몇 번째 층이냐라는 걸 찾아내라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의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는 아주 표준적인 그 과학 문제예요. 이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두꺼운 사전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하는 사전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모양의 사전.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단어가 뭐라고 할까요? 보이다, BOY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전을 두고 그냥 아무 데나 절반을 딱 여는 거예요. 절반을 열어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보이는 B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연 면에 보니까 B보다 알파벳이 뒤에 나왔다. 뭐 H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요?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앞부분 절반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방식으로 큰 두터운 사전을 계속 한 번 열 때마다 남아있는 분량의 절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영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컴퓨터 공학 그쪽에서는 이거를 이진 탐색이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정렬되어 있는 정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표준적인 문제는 100층의 높이가 있다. 그럼 달걀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 50층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층수는 50층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50층의 절반이 25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깨졌어요. 그러면 위로 가는 겁니다. 25층하고 50층 사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주목하는 부분을 절반씩 줄여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몇 번을 떨어뜨려야 그 달걀이 처음 깨지는 높이를 찾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2의 몇 승이 100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100층이라면 이 방법으로 달걀이 처음 깨지는 높이를 찾으면 7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준적인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색 알고리즘이에요. 이진 탐색 기법을 통해서 찾는다면 달걀을 7번 떨어뜨리면 층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준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구글의 입사 문제는 이 문제와 다릅니다. 묘하게 다른데요. 어떤 문제냐면 100층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떨어뜨려 보면서 몇 층에서 처음 달걀이 깨지는지 그 층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서 가장 가능한 최소 숫자의 실험을 통해서 이 층수를 찾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라 라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다른 건 이해하셨죠? 이번엔 달걀을 2개를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안을 하고 제가 그 제안보다 더 나은 제안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아이디어는 계란이 2개잖아요. 첫 번째 계란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10층에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안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20층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그래도 안 깨졌어요? 그러면 30층으로 가요. 이렇게 10층 간격으로 계속 처음 달걀을 떨어뜨리는 높이를 찾는 거예요. 이때 가장 실험의 횟수가 많은 상황을 상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10층 안 깨졌어요. 20층, 30층, 40층, 50층, 90층에서도 안 깨졌어요. 그런데 100층에서 떨어뜨렸더니 깨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몇 번 떨어뜨려 봐야 하나요? 10층부터 100층까지 10번을 떨어뜨려 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층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90층에서는 안 깨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답은 91층부터 99층 중에 어느 하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달걀을 갖고는 91층부터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99층이 답일 때가 가장 달걀을 많이 떨어뜨려 봐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럼 몇 번이 될까요? 100층까지 10층, 20층에서 떨어뜨리는 횟수가 10번이죠. 그 다음엔 91층부터 91, 92에서 99층에까지 갔더니 깨지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번을 더 실험해야 되죠. 근데 이 방법을 택하더라도 무려 건물의 층수는 100층인데 여러분은 19번만 최악의 경우에 이것도 19번만 떨어뜨려 보면 답이 99층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상황인데요. 10층, 20층, 30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아이디어는 굳이 10층 간격으로 할 필요 있을까예요. 혹시 10층이 아니라 다른 간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런 걸 수학자들이 답을 구할 때는 이걸 여러분 싫어하시죠? 수식으로 생각해요. 먼저 n층에서 처음에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n층에서 떨어뜨렸더니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층부터 n-1층까지만 시도하면 되죠. 그럼 전체 실험 숫자가 몇 개가 되나요? n층에서 한 번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 다음엔 1층부터 n-1층까지 한 층 한 층 조사해야 되니까 n-1번 실험을 해야 되죠. 처음에 떨어뜨린 한 번, 두 번째 계란 1부터 n-1층까지 실험 횟수가 n-1. 모두 n번이 됩니다. 즉 n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1층에서 n-1층 사이에 만약에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려면 n번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그 다음이 좀 복잡해요. 만약에 n층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는 20층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그럼 그 다음에 몇 층 더 위로 가서 떨어뜨려 봐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n 더하기 n 같죠? 근데 n 더하기 n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실험의 횟수가 n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이 돼요. 왜 그럴까요? 2n층에서 떨어뜨릴 때까지 가려면 두 번 떨어뜨려야 돼요. n번에서 떨어뜨려보고 2n층에서 떨어뜨려보고 두 번. 그 다음에는 2n층에서 깨졌으면 n 플러스 1에서 2n 빼기 1층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n 빼기 1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n층 다음에 2n층에서 두 번, 다음에 n 플러스 1층에서 2n 빼기 1층까지 n 빼기 1번 해서 답이 n 플러스 1번 실험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죠. 우리는 n번 실험에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n층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깨졌어요. 그 다음 올라갈 건 n 더하기 n층이 아니라 거기서 1을 빼야 됩니다. n 더하기 n 빼기 1층으로 가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에 n층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n 빼기 1을 더한 층에서 떨어뜨리고 그래도 안 깨졌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아까 했던 이 논리를 똑같이 생각하면 n 빼기 1 올라간 다음에 올라갈 층은 n 빼기 2층만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3번 떨어뜨렸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재밌는 식이 있어요. 처음 n층, 그 다음엔 n 빼기 1층 갔을 땐 떨어뜨리는 게 그 층이 n 빼기 1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n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n 빼기 3이 됩니다. 이 전체를 더한 것이 100층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몇 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계란이 깨지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n 더하기 n 빼기 1 더하기 n 빼기 2 이걸 다 더한 것이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n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14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14층에서 떨어뜨려 봐요. 안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14에다가 14를 더한 게 아니라 13만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27층에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39층, 그 다음엔 50층, 그 다음에 60층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한 칸씩 줄이면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재밌는 게 처음 시도하는 층수도 14층이고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딱 14번, 최악의 경우에라도 14번 달걀을 떨어뜨려 보면 몇 층에서 달걀이 처음 깨지는지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4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 문제는 생각보다 재밌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진 않는 문제. 삼성 입사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나 봐요.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고요. 오지선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이 흑연, 나무, 연필, 2번이 검정색, 흰색, 회색, 3번이 렌즈, 테, 안경, 4번이 바지, 벨트, 정장, 5번이 산소, 수소, 물입니다. 자, 이 5개 항목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A, B, C로 할게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A와 B가 합해져서 C가 된다라는 개념이 이 5개 항목 모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합해져서 C가 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화학적인 변화인지로 이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흑연과 나무가 모여서 연필이 되는 건 화학 반응이 아니라 그냥 둘을 물리적으로 나란히 놓는 거잖아요. 이건 물리적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것은 딱 하나가 있죠. 산소, 수소, 물입니다. 이건 화학적 변화죠. 자, 이렇게 물리적인 합성이냐 화학적인 합성이냐로 생각하면 답은 산소, 수소, 물 5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A하고 B를 더해서 C가 되는 건지 A하고 B를 더했지만 C의 일부에 불과한 건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A하고 B를 더해서 C가 된다라는 걸로 가정하면 1번, 2번, 3번, 5번은 맞죠. 렌즈와 테를 모으면 안경 맞죠. 흑연과 나무를 모으면 연필 맞고요. 산소와 수소를 모으면 물입니다. 어떤 다른 요소가 필요하진 않죠. 근데 4번은 어떤가요? 바지에 벨트를 맸다고 정장일까요? 그리고 위에는 뭘 안 입나요? A와 B를 더했는데 C가 되는 게 아니라 C의 일부만 되는 걸 찾겠다. 그럼 답을 4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답을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물리적, 화학적 변화, 그리고 A와 B를 더한 게 C인지 A하고 B를 더해봤자 C의 일부인지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뭐냐면 A하고 B가 모여서 새로운 어떤 용도 혹은 쓰임을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흑연하고 나무를 모으면 당연히 연필 맞죠.
그리고 연필은 흑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쓰임이 새롭게 발견되는 걸를 기준으로 하면 1번, 3번, 5번, 4번은 맞죠. 근데 2번은 저는 이게 쓰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정색과 흰색을 합했다고 해서 회색이라는 새로운 쓰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2번입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뭔가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곤란해서 세 가지의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이지 삼성의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갖고 문제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4번으로 할 것 같아요. 바지하고 벨트를 모았다고 정장이 되진 않죠. 정장의 일부만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A와 B가 모여서 결과가 얻어지는 게 그냥 하나밖에 없거든요. 흑연하고 나무가 모여서 연필이 되고, 그죠? 렌즈하고 태가 모이면 안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산소하고 수소가 화학 반응을 하면 물이 될 수밖에 없고, 검정색하고 흰색을 함께 놓으면 회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지하고 벨트를 함께 입었다고 해서 정장이라고 부르진 않죠. 위에 러닝 셔츠만 입고 있으면 우리가 정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4번 같은데, 근데 이게 답을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삼성의 입사 문제 두 번째인데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1번 아침, 점심, 저녁. 2번 기억, 니은, 디귿. 3번 5월, 6월, 7월. 4번 가을, 겨울, 봄. 5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답은 2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두 개의 키워드는 시간 그리고 순환입니다. 먼저 시간의 입장에서 볼게요. 1, 2, 3, 4, 5 중에 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밖에 없죠. 나머지 모두 다 시간에 따른 구별입니다. 답은 그렇게 생각하면 2번이고요. 다음엔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 지나면 다시 아침이 되죠. 순환합니다. 5월, 6월, 7월도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한참 기다리면 다시 5월이 오잖아요. 이것도 순환되죠. 가을, 겨울, 봄도 이 순서로 순환되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도 당연히 수, 목, 금, 토는 그냥 기다리면 다시 일, 월, 화가 오겠죠. 그래서 시간의 측면으로 보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나 순환하지도 않고 시간의 순서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죠. 기억, 니은, 디귿을 쓴 다음에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순서대로 다시 진행돼서 다시 기억, 니은, 디귿이 반복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답은 명확히 2번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삼성 입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마블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답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자, 문제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히어로는 누구냐? 토르, 슈퍼맨, 아이언맨, 울버린. 제가 이렇게 마블 영화를 많이 보질 않았는데 이렇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캐릭터들인지. 자, 이 문제는 기준을 제가 생각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각각의 히어로를 구현하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물리법칙을 위반하느냐라고 생각하면 토르, 슈퍼맨, 울버린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법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인 상상인 거죠. 한편 아이언맨은 영화에서도 그려진 것을 보면 물론 현재 과학기술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선 어떤 초자연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답은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기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신화 속의 존재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슈퍼맨 신화에 등장하지 않고요. 아이언맨 신화에 등장하지 않고요. 울버린도 신화에 등장한다라고 하기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화냐 신화에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답을 토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제도 제 생각이지 얼마든지 답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구글의 입사 문제 그리고 삼성의 입사 문제 몇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또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서 과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어떤 문제들은 답이 하나가 아니어서 여럿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또 상당히 출제를 잘한 문제 아닐까라고는 생각도 해봤어요. 과학자로 살다 보면은 답을 찾는 과정보다 질문이 중요할 때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들이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질문.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뤄본 문제들은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대기업 입사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